네, 이렇게 해서 일단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간단한 정리, 또 패닉바이 선수들의 성공, 실패 사례들, 또 스탯을 통해서 한번 가늠을 해봤죠, 우리가. 사실 축구 스탯은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개념은 아니죠. 그쵸, 뭐 야구의 세이버 매트릭스에 비하면 아직 축구는 그렇게 흔한 개념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보통 심층적이라고 해도 전술 쪽과 같이 연계해서 다루진 않는데 오늘 상당히 새로운 걸 들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좀 후한 마타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겠느냐. 후한 마타는 일단 뒤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주신 승민 씨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지? 그러니까 패닉바이 그런 사례들을 스탯 중심으로 보긴 했는데 네. 좀 더 이제 뒤로 돌아가서 왜 생기냐는 거죠. 그렇죠. 이적 시장 기간이 있으면 좀 미리미리 사면 안 되나. 네.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셔서 날카로우시네요. 그러니까 괜찮은 질문이에요, 유학파, 진짜. 유학파. 이 사물을 보는 눈이 다르셔. 네네네, 맞아요. 네, 빨리 해주세요. 네. 자, 일단은 그 질문에서 제가 답을 좀 해드릴게요. 네. 패닉바이가 왜 일어나는가? 음. 보통 이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뭐 대책 없이 지른 거 아니야? 뭐 시간도 없으니까. 그쵸, 그쵸. 쟤 좀 잘해 보인다. 앤디 캐롤. 그렇죠. 네. 지른 거 그냥 막 네. 지른 앤디 캐롤.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데려온 거. 네. 보통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패닉바이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패닉바이가 어떤 팀에서 일어났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받아서 이제 아.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예, 작년 12월 그러니까 이번 시즌 마지막 이제 이적 시장이었죠. 네, 겨울 네. 이적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EPL에 속했던 팀 중에 강등 위험이 있는 팀들은 어떤 영입 활동을 보여줬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예, EPL은 총 50세건의 영입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예, 이걸 팀당으로 나누면 2.6명, 2.65명 의 영입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강등권이라고 할 수 있는 20위부터 18위. 근데 저는 좀 더 넓게 봐서 승점이 강등권에 승점 3점 차이가 나서 맞대결에서 한번 위태위태한 미끄러지면 팀. 바로 네. 강등권에 포함될 수 있는 팀들을 보니까 이번에 14위까지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22위부터 14위까지 팀들의 영입을 보니까 4.43명 정도의 영입이 있었습니다. 차이가 나네요. 예, 많이 내려왔네. 1.8명 정도 늘어났으니까 거의 2명이 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말로 풀면은 강등 위험 있는 팀들이 더 활발하게 영입 활동을 하고 전력 보강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뭐 텔레비나 이런 데 나오는 상위 뭐 소위 빅4 이런 팀보다도 네, 강등 위기에 있는 하위 팀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영입 활동을 했다. 네 그런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수준이 높지는 않은 선수들로 숫자를 메꾼 게 아닐까 하는 질보다 생각이. 양. 이게 뭐 네. 가성비 네. 선수들을 급하게 될 그렇죠. 거죠. 그렇죠. 가성비 좋은 선수. 뭐 사실 우승도 중요합니다만 이 팀에 있어서 재정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유럽 대회에 진출을 하느냐 마느냐 혹은 강등을 당하느냐 잔류를 하느냐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팀들을 조금 쉽게 어떤 경계에 있는 팀이다라고 경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이 뭐 강등권의 경계나 어떤 유럽 대회 진출의 경계에 있다. 그런 팀들 사례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등권 또 챔스 진출권 이렇게 나눠서 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뭐 강등권 먼저 가볼까요? 네. 강등권 역시 팀이라 그러면 뭐 지난 시즌에 QPR, QPR이 있죠. 네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11, 2012에 그때 시즌 첫 승격 시즌이었는데 잔류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그 여름에 그 시즌 끝나고 여름에 박지성, 그라네로 보싱화하면 또 아픈 분이 있죠. 복싱화, 네, 킥복싱화, 센터싱화. 뭐 은비와 등등 정말 많은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랑 호흡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뭐 파벌도 생기고 네. 뭐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아무튼 팀워크가 극도로 깨진 바람에 12월이 되기 전까지 1승도 못 거두는 그렇죠. 정말 극심한 부진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단주가 칼을 빼듭니다. 여름에 이제 선수들을 실패로 보고 겨울에 5명을 새로 사왔는데 뭐 처음엔 좀 괜찮았어요. 2월 초까지는 심지어 탈압도 그땐 잠깐 잘했죠. 네. 잠깐 잘했어요. 하지만 네, 하지만? 잠깐이었죠. 결국 강등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 시즌에 좀 구단주가 칼을 빼던 또 하나의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약 이 시즌 잔류에 성공했다면 그 다음 시즌에 리그 꼴찌를 하더라도 받는 중계권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오를 예정이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QPR이 강등을 당하면서 그 돈을 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오케이. 강등권은 이 정도 정리가 되고 네. 그럼 이제 챔스권의 얘기가 또 어떤 게 그렇죠. 있을까요? 뭐 챔스권 하면은 뭐 역시 EPL에서는 아스날이 제일 유명하죠. 또 아스날 얘기. 아스날 특집 같아요? 네. 꾸역꾸역 나가죠. 네, 뭐 번호 잘 특집. 부탁드릴게요. 네. 네. 2011-2012 시즌 여름인데 이때 이적 시장 초기에 제르비뉴와 체인벌린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와 드디어 아스날이 돈을 쓴다. 웬거가 돈을 쓴다. 이런 이미지가 생기려던 찰나 이제 나스리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을 합니다. 다툼이 있었죠. 네. 그리고 파브레가스도
바르셀로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는 표현을 쓰다니요. 네, 캡틴 파브레가스. 원래 이제 왔다가 갔으니까요. 뭐 아스날의 아무튼. 캡틴은 팔리는 운명이죠. 그렇죠. 하세요. 그리고 8월 24일 3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 그 유명한 8대2 가르마 대첩을 당하고 나서 네. 마침내 8월 30일 박주영을 시작으로 8월 30일에만 4명의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5명의 선수를 이틀 동안 데려옵니다. 뭐 여기 5명이네요. 아까도 5명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후에도 좀 불안했는데 이제 10라운드 죄송합니다만 저 첼시 원정에서 이제 5대3 승리를 역전승을 거두면서 괜찮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반페르시가 미친 듯이 골을 넣었던 경기로 그렇죠. 기억하거든요. 되게 네. 넘어졌던 경기. 네, 그런데 예, 넘어진 바로 그 반페르시도 경기. 어차피 다른 팀 갔으니까. 네, 하세요. 빨리. 네, 아무튼 이제 이때 승리가 기폭제가 되면서 이전에 부진한 성적을 만회하고 결국은 또 3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합니다. 네. 이때 3위가 좀 중요했던 게 이 시즌에 첼시가 리그에서 6위를 했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4위로 리그를 마감한 토트넘이 4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챔스랑 연이 안 닿네요, 이 팀은. 참 진짜. 어렵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역시 연장선상에서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목숨을 걸고 패닉바이를 한 팀은 역시 맨유죠. 아까 나왔던 마타 얘기인데 먼저 패닉바이의 좀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팀의 성적이 좀 기대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그렇죠.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맨유가 디펜딩 챔피언인 잘 이라고 모르겠어요. 하기에는 조금 예. 우승팀 아닌 것 같아요. 우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에버튼급인데요, 쉽지 요즘에. 않죠. 뭐 뉴캐슬이랑 유로파리그 진출을 다투고 있는 네, 마당이니까. 아까 우리가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맨유가 딱 보니까 아스날이 외질 한 명 데려오더니까 갑자기 우승권 경쟁을 하고 있죠. 클래치가 달라지는. 네, 뭐 1등에서 밀려나긴 했는데 아무튼 우승을 경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한 명 잘 데려오면 팀이 확 산다. 네. 이걸 보고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벤치마킹한 건가요? 그렇죠. 따라했죠. 물론 마타 영입이 맨유의 성적 상승, 이 궁극적으로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맨유가 마타 영입을 했고 그 추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막 잔류나 유럽 진출이 중요해서 영입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길래 아, 그런지.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핵심 네네. 같은데.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설인데, 그러니까 대체로 우승보다는 좀 유럽 대항전, 강등 이런 게 걸린 팀에서 패닉바이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이게 저희가 지금 패널분들이 세운 가설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렇게 성적을 위해서 질렀을 때 이런 지출들이 재정에 확실히 악영향, 막 찌르잖아요. 솔직히 네네. 금액들 보면 미친 가격들 같고 요즘 또 FFP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클럽들의 재정 문제를 문제 삼기에는 네. 예, 차라리 패닉바이보다는 이들이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뭐 강등권으로 강등한다든지 뭐 이제 찬스를 못 나갔을 때 오히려 그때가 그게 더 크다. 예, 그때가 더 치명적이고 뭐 뭐 경제학에서 기회 비용이라고 하죠. 뭘 못했을 네, 때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크면은 네. 충분히 투자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클럽들이 패닉바이를 하는 것은 나름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좀 투자. 더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낫다고 볼 수 있죠. 클럽들이 지금은 수익을 이제 뭐 매치데이 수익이랑 중계권 그리고 뭐 이제 광고, 스폰서 광고 그렇죠. 이런 데서 주로 받는데 네. 팀들을 이제 패닉바잉하게 만드는 주 수익원들은 이제 중계권료랑 매치데이 아. 수익이 좀 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많이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러면은 클럽들의 모습을 많이 보이는 돈이 거죠. 되는 게 도대체 얼마쯤 이렇게 되길래? 답을 드리자면은 우선 네. 1부 리그 참여와 유럽 대항전 진출만으로 가장 크게 변하는 중계권료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네. 중계권료는 어떤 프로 리그에서나 가장 중요한 그렇죠. 돈의 네, 제일 제일 중요한 원천이니까요. 네, 맞아요. 뭐 중계권료는 강등이나 상위 혹은 대륙간 대회가 존재하는 이 축구 리그 시스템 속에서 가장 변동폭이 큰 수익 원천입니다. 뭐 상업적 성공을 이룬 유럽 상위 팀들의 경우에도 중계권료에서 수익의 약 30%가량을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광고 수익이나 좋은 성적을 좀 거두지 못하는 중하위권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중은 더 커집니다. 뭐 팀 연간 수익의 80% 이상을 여기서 충당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중계권료로 팀이 운영이 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 강등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강등을 당해서 팀의 수익의 대부분을 상실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 네, 뭐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위권 팀일수록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중계권료가 빠지면 정말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금액으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상업적 성공으로 가장 크게 이룬 EPL에서는
강등이 되는 꼴찌 20위 팀도 네. 약 700억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뭐 EPL에 비해서 좀 경제적 규모가 작은 요즘 나라가 좀 안 좋죠. 라리가에서도 중하위권 팀이 중계권료로 약 200원 가량을 받는 거와 비교를 하면은 꼴찌 팀이 700억 많이 받는 거죠. 그럼요. 네네. 그래서 뭐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더라도 TV 중계 있고 컵 대회도 있는데 네. 1부 리그랑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잉글랜드 2부 리그의 경우 3년간 연간 중계권료가 약 120원입니다. 그러니까 120억 원. 네, 한 시즌 리그 전체 중계권료가 120억입니다. 한 이거를 팀도 나눠 아니고. 이걸 나눠 가지니까 얼마 정말 안 작죠. 되네, 그리고 2부 리그 같은 경우는 TV보다는 인터넷 중계가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계권료가 좀 떨어지기도 하죠. 대신 이제 강등을 당했을 때 이런 급격한 재정 악화 사태를 우려를 해서 얼마 전부터 낙하산 지급금이라고 이제 강등당한 팀들에게 좀 재정적인 어떤 완충제를 주기 위해서 위로금을 뭐 그런 개편 같은 거. 네, 개편. 그래서 뽀찌, 이종 뽀찌. 아마 네, 뽀찌. 200억에서 네. 300억 정도 이제 한 어. 시즌 두 시즌 정도 지급을 합니다. 뭐 네. 이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개평치고는 후하네요. 근데 보니까 그 중계권료 차이가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나는지 뭐 이런 유럽 대항전에서 네 그런 것들이 조사된 게 있나. 네. 일단은 EPL은 3년 단위로 요즘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근데 3년 단위로 네. 계약을 하는데 이번 시즌 종료부터 받는 이 계약부터 새로운 계약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이 약 9조 원이 넘을 것으로 총액 기준 9조. 넘을 것 추정이 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계약 덕분에 우승팀 같은 경우 지난 시즌 우승팀이 1,050억 원 정도 받았는데 이제는 이번 시즌 끝나고 우승하면 1,760억 원 정도로 괜찮다. 꼴찌 팀 받던 700억 토레스가 원 두 정도 명이야. 늘어납니다. 확 얼마 안 돼 보이는데 이렇게. 돈 세는 단위가 토레스 이정료인 걸로. 네네네. 강등 팀은 700억 원 받다가 이제 1,000억 원 넘게 받게 됩니다. 토레스 한 명. 1토레스 좀 넘게 받네요. 그쵸. 일토레스. 토레스. 토레스. 꼴찌를 해도 지난 시즌 우승한 팀만큼 받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EPL만 본다면 1부 리그랑 2부 리그가 받는 돈이 오히려 더 커진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강등권 탈출이 더 절실해질 네. 것 같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확실히 더 커졌어요. 음. 네. 네, 근데 이게 EPL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순위 외에 다양한 이제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세리에나 뭐 라리가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도 다들 이제 일부 리그와 2부 리그의 이제 중계권 격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세리에랑 라리가에서도 이제 항상 하위권 이제 20위 뭐 네. 강등권에 속하는 팀들이 평균 2,300억을 받는 걸로 이제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팀들은 뭐 강등 당한다면은 더 어려운 경제에 있는 나라에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 스폰서 유니폼 스폰서도 없어요 지금. 네, 상당한 없는 팀이 팀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뭐 셀타 같은 경우는 뭐 시즌권 산 사람들 이름을 넣어주고 했다고 하던데 네, 유니폼에게 새겨주고 예, 막. 작게 새기고 네. 했다는데 하여튼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이 중계권료 2,300억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렇죠. 뭐 유럽 주요 리그 어디서나 이런 중계권료로 인해서 벌어진 강등 탈출 전쟁을 볼 수가 있고 중계권료에 대한 클럽들의 어떤 의존도 심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그래서 강등권 이제 시즌 막바지로 가면 강등 버프가 또 생기잖아요. 강등 버프. 네, 그래서 이제 생존왕 위건이라는 그쵸, 소리도 위건. 있고, 네. 약 빨고 살아남죠. 약 빨고. 생존왕. 그러니까 뭐 갑자기 잘해요. 그러니까 뭐 강등은 그렇다 칩시다. 근데 이제 유럽 대회 스케일은 그럼 어떠냐? 네, 유럽 대회 대항전. 스케일은 뭐 아까 EPL이 워낙 1,000억, 뭐 1,700억 네, 이렇다 그렇죠. 보니까 뭐 그 정도로 극적이진 않은데 아, 그래요? 여기도 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2012-13 시즌 우승팀 미넨을 미넨. 예로 들어볼게요. 네. 미넨 같은 경우는 우승을 하면서 가져갔던 중계권 수익이 280억 원. 3분의 1 토레스예요. 예. 280억 원인데 이제 좀 웃긴 게 준우승한 도르트문트가 좀 더 많이 가졌어요. 왜 어떻게 왜? 320억 원을 가져갔는데 거긴 그 입장료 수익도 상당할 텐데 시그널이 누나는. 예, 거기가 더 그러니까 크죠. 네. 중계 수익이 좀 차이 나는 거는 단순히 성적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시청률, 음. 뭐 그러니까 매치가 좀 더 화려하면 시청률이 잘 나오잖아요. 그런 시청률도 영향을 많이 줘서 그러면 자신의 팀이 좀 더 잘 벌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꾸준히 시청해 주는 것도 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럼요. 그 경기를 많이 봐주는 거 시청률 역시 TV는 시청률입니다. 역시. 예, 그리고 이제 우승, 준우승 외에도 이제 많이들 가져가는데 이제 챔스 같은 경우는 조별 예선에 32개 팀이 올라가잖아요. 네. 예, 이 32개 팀한테 이 중계권료가 분배가 되는데 네. 이때 분배되는 게 총 합금액이 7,200억이 좀 와. 넘습니다. 8토레스. 8토레스. 어. 아, 8토레스 맞구나. 7,200. 6 호날두. 예, 6 7,200억이 호날두. 32개 팀에 나눠지니까 뭐 한 100억, 200억은 가져간다는 소리죠. 뭐 사실 유로파리그도 있는데 유로파리그도 유럽 대항전입니다만 좀 챔피언스리그의 좀 하부리그다 이런 이미지도 그런 게 있고 있죠. 약간, 뭐 네. 실제로 수익 면에서도 많이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뭐 UEFA에서 지급하는 경기 관련 수당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2012-13 시즌 기준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은 550억 원 정도를 받는데 유로파리그 우승팀이 받는 돈은 알려진 자료가 140억 원 정도. 뭐 이건 몇 분의 1 토레스인가요?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유로파리그 경기를 상대적으로 좀 질이 떨어지는 선수들로 하고 그 다음에 주말 리그 경기에 더 주전급 선수를 내보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목숨을 거는 그런 팀들도 많은 게 또 현실입니다. 이게 약간 뭐 그 SK T1이 스타리그에서 예전에 팀리그에서 보여줬던 선택과 집중, 약간 그쵸. 요런 전략. 네. 제노 김현진 제노 스카이. 네. 뭐 계속 강등으로 가시죠. 인한 수익 증감에 비하면은 유럽 대항전에서 얻는 수익이 분명 막대하긴 하지만 인상 깊지는 않다고 보여지기도 하네요. 네, 뭐 그렇게 인상 깊지는 않지만 분명히 유럽 대항전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 영향력은 굉장하다라고 인정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마케팅 거죠. 같은 예. 것도 좀 네. 있으니까. 뭐 중계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예, 네, 중계권에서 근데 뭐- 축구팀들이 중계권만 먹고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른 수익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아까 뭐 이제 중계권료랑 같이 말했던 매치데이 수익이 아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익인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이제 챔스가 만들어내는 매치데이 수익이 얼마나 막강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미넨을 약간 예를 들어야 네. 되는데 이게 UEFA 챔스 이런 돈은 우승하고 나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 현재 팀이 얼마나 받을지는 예측이 아직 정확하게는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최신의 자료네요. 예, 이게 가장 최신 네.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예, 미네는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중계권 이외 수익으로만 그거 523억 정도를 UEFA에서 받아갔고요. 이게 이건 중계권만 있는 게 아니었군요. 네, 이거. 523억이니까 둘이 합치면 한 7, 800억 원 네, 가져간 네. 거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550억이랑 비슷하죠. 이 정도를 우승하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승하면. 우승하면. 예, 우승을 하면. 네네. 그리고 이제 중계권 외에 이런 이제 상금들은 챔스 다른 32개 팀한테도 다 나눠지는데 그렇죠. 예, 대략 평균 팀당 한 200억씩 가져가니까 이 정도 규모면 라리가 뭐 세리에 꼴등 팀이 1년 중계료랑 비슷한 그러네요. 예, 부가 그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챔스 진출 자체를 목표로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런 그러네요. 팀들도 많죠. 그러네요. 그래서 예, 매우 의미가 있죠. 이번에 네네. 맨유가 마타를 빅딜로 가져왔는데 이때 같이 나온 기사 중에는 다음에 만약에 맨유가 챔스를 진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네. 한 약 8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만큼 토레스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죠. 토레스 하나를 잃어버릴 수 있을 놓친다. 계속 예. 토레스 나오죠. 네, 챔스는 진짜 팀 명성 외에 상업적인 명성에도 그러네요. 상업적인 그러네요. 이득에도 굉장히 중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시즌 중반이나 막바지로 가면 이제 경기 전에 랭킹 테이블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1위부터 챔스권은 색깔이 또 맞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첼시가 우승했던 그 시즌을 보면은 6위에만 또 색깔이 아. 달라져요. 1, 2, 3도 다르고 이랬던 왜냐면 경우가 있죠. 우승을 해서 챔스를 나가니까. 네, 달라져, 그만큼 색깔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근데 느낄 수 저는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뭐 중계권 수익이라든지 뭐 그런 거 살펴보면 지금 유럽 어느 리그나 뭐 강등이든 유럽 대항전이든 목숨 걸어야 되는 건 다 똑같은데 근데 우리가 패닉바이와 관련돼서 접하는 뉴스는 사실 EPL이 제일 많단 말이죠. 그렇죠. 맞아요, 뭐 맞아요. 라리가나 뭐 세리에나 다 강등도 있고 뭐 챔스 나가고 하는데 유럽 EPL. 네. 네네. 예, 저희도 앞서 계속 예를 들었던 게 대부분 EPL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일단 한국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고 그래서 많이 릴리즈되는 뉴스 자체가 EPL인 것도 사실이고 네네. 그런데 이제 돈으로 봐도 EPL이 단연코 이런 패닉바이와 관련된 이적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14 시즌 이제 마감된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거 EPL 같은 경우는 1,800억 정도의 이적료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리강보다 한 2배나 많은 지출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맨 처음 했을 때 우리가 세리에가 이적 선수가 더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금액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차이가 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럼 EPL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이적 시장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리그죠. 근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 시장에서 많은 지출을 한다라고 해서 패닉바이하고 연결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직접적이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EPL이 이번 13-14 시즌 이적과 관련돼서 쓴 돈은 1조 원이 좀 넘습니다. 와. 네, 굉장히 큰 돈이죠. 네. 이거 몇 토레스야 이거는. 예산이 바로 안 나오는데요. 11 토레스 한 팀 토레스. 토레스 한 팀 나오네요. 토레스 한 팀. 네. 예, 그러니까 뭐 1조 원 썼으니까 뭐 여름에는 굉장히 더 겨울에도 많이 썼지만 더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름엔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겨울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리그별로 약간 비교해 보면은 네. 아까 패닉바이와 관련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말씀드리면 여름에 가장 많이 쓴 리그는 EPL이고 네. 다음으로 세리에 라리가 순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제 격차는 보통 이제 한 2배 정도 EPL이 많고 뭐 그렇게 되는데 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겨울로 오면 더 격차가 벌어져요. 아. 1위는 여전히 EPL. 그런데 2위는 리강, 3위 세리에, 4위 라리가. 라리가랑 세리에는 굉장히 금액수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우리가 이제 성적 압박이 그쵸, 와서 압박이 들어오죠. 패닉 바잉 그렇죠. 관련된 바잉이 좀 더 많잖아요. 네. 그때 EPL은 다른 리그에 비해서 많은 그런 형태의 구조들이 네.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그 나라 경제들이 지금 안 좋기도 하고 네. 돈이 별로 없어요. 그 네. 네, 그러면 이런 리그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 뭔가요? 뭐 단순히 말하면 인기겠죠. 아, 아무래도. 근데 유럽에서 축구는 어디를 가든지 가장 인기가 있는 프로스포츠인데 맞아요, 맞아요. 뭐 스페인 라리가나 세리에도 인기는 있잖아요. 근데 예, 그렇죠. EPL 중계권료를 설명을 할 때 뭐 인기가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네, 그러네요. 네. 뭐 인기만으로 보면 이제 자국 내에서 인기를 얘기하면 뭐 라리가도 인기 있고 세리에도 인기 있는 리그고 분데스리가는 점점 더 네네네. 커져가지고 예, 대단하죠. 대단한데 이게 자국에서는 그런데 네. 해외 시장으로 가면 해외. 예, 여기서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EPL 많이 보니까 네. 글로벌 그렇죠. 시대입니다. 예, 지금 EPL은 그거 중계권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 중계권으로 가져오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돈이 들어오는 거지만 네. 이 인기는 또 해외 자본들의 공격적인 투자로도 연결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해외 인기가 아무래도 큰 모습 격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제 요즘에 프리미어리그 시간도 좀 많이 앞당겼잖아요. 아시아 네. 시장 타겟으로 해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투어도 많이 그런 오고. 것들이. 예, 그 해외 자본이 얼마나 공격적이냐면 뭐 딜로이트라는 영국 회계법인이 네, 이제 유명한 회사죠. 뭐. 예, 많이 이제 유럽 클럽들 수익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네, 공개하는데 공개를 해요. 맞아요. 예. 그게 22 유럽 전체에서 22팀을 탑 20? 탑 20를 말을 하는데 어. 거기서 EPL 소속 팀이 6개로 최다입니다. 최다. 예. 그런데 이 6개 중에 유럽 자본의 지배를 받는 팀은 단 2팀이고요. 근데 이 팀 중 유럽 자본의 영향을 받는 팀 중 하나도 영국 자본은 아니죠. 러시아. 예, 러시아. 러시아. 소치, 첼시. 소치. 아, 네, 난 어떤 아저씨인지 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의 인기 그리고 해외 자본의 공격적인 투자가 아무래도 팀들에게 패닉 바잉을 더 부추기는 경쟁을 부추기는 영향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막 몇백억이 막 1조가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더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일단 저희가 먼저 가장 말씀드린 것은 가설이었죠. 경기에 있는 팀들이 어떤 챔스나 강등 혹은 잔류의 문제로 패닉 바이를 한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소택말로 이게 지르는 게 어떤 돈으로 설명이 되느냐 네. 그런 게 필요했죠. 그래서 저희가 강등되면 발생되는 혹은 뭐 챔피언스리그에 걸린 중계권료나 어떤 돈 관련된 문제를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EPL 쪽은 특히 조금 더 신경을 썼고요. 그렇죠. 아, 네. 그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네요. 네. 하기 위해서는 뭐 중계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이 딱 구체적으로 수면 위로 나타난 케이스가 있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회계 자격증은 없습니다만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최대한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네.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순서대로 가볼까요? 먼저 강등권 대표주자 QPR입니다. 네. 그래서 QPR이 이제 2011, 2012 그때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온 2012, 2013이죠. 네. 그때 겨울 이적 시장에 데려온 선수 중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좀 빅 네임이 5명 정도가 됩니다. 잠깐 첼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중앙 수비수 탈벤하임. 아, 그 토레스한테 털리던 개. 개. 네. 털리던 개. 그렇죠. 잠시 블랙번에 있었습니다만 블랙번에서 굉장히 잘했는데 네. 러시아 리그로 갔다가 QPR이 다시 잉글랜드로 데려온 삼바. 삼바. 돈의 삼바 맛을 있죠. 아는 삼바죠. 그렇죠. 돈의 맛 그 영화 제목도 있는데. 그리고 토트넘의 유망주였다가 지금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주전이죠. 안드로스 타운젠트. 네. 네. 그리고 같은 토트넘에 있던 저메인 제나스. 8번 제나스. 그리고 이제 뉴캐슬에 있는 로익 레미까지 5명을 데려왔습니다. 레미는 뭐 괜찮았죠. 그렇죠. 레미 잘했죠. 네. 레미 정도는 돈값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선수들의 이적료를 다 더하니까 한 410억 원 정도가 나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이적했으니까
이제 보통 주급으로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곱하기 52를 해야 하는데 네. 겨울에 왔으니까 절반만. 절반만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정말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탈베나임은 주급을 모르겠어요. 네, 몰라도 어. 돼요. 네,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빼고 네. 최소치로 한번 잡아봤는데 최소치로 하니까 급료로만 한 100억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합하면 510억. 네. 그래서 다 더하니까 500억 정도 이제 1년 예산 잡은 거에서 돈을 더 쓴 거죠. 그렇죠. 500억을 더 썼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만약에 잔류를 했다면 이제 이번 시즌에 꼴찌를 해도 1,000억 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1,000억 원 받으면 500억? 뭐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억을 더 쓴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중개권료가 늘어난 돈을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저때 2012, 2013 때 잔류를 했다면 받는 금액과 2013, 2014 때 꼴찌를 했을 때 받는 금액의 차이가 한 300억 좀 됩니다. 그러면 300억이랑 500억이랑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00억을 더 벌 수 있는데 사실은 500억을 더 쓴 거죠. 근데 심지어 그러고 300억도 못 받았어요 더. 그렇죠. 강등 강등됐으니까. 됐으니까. 그렇죠. 완전 어. 실패네요. 그래서 그거. 뭐 그냥 이건 대박 실패다. 실패. 네, 실패. 실패. 네, 강등권 이렇게 실패. 오케이. 네. 그럼 다른 사례가 또 있나요? 자, 마지막으로 볼 사례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목매고 있는 가장 핫한 팀 맨유입니다. 드디어 나온 마타겠군요. 마타. 그렇죠. 드디어. 마타를 네. 부탁해요. 자 네. 그러면 맨유는 이제 마타를 사는데 기회비용이 얼마일까? 자 마타가 일단 마타에게 들어간 돈 먼저 살펴보시면 아까 이적료 들으셨죠? 666억 원. 네. 그리고 겨울에 왔으니까 주급해서 1년 연봉의 반년치 네네. 더 하니까 대략 한 700억 원 조금 더 넘는 돈을 마타에게 썼습니다. 네. 이번 시즌에만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즌에 700억 쓰고 내년에 700억 더 벌면은 남는 장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시즌 건 제가 모르고 네.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유가 벌었던 돈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개권료, 뭐 경기 수당 그리고 1일 매치데이 수익까지 다 더하니까 75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뭐 어쨌든 남는 장사죠. 네. 근데 이건 제가 50억 남네요. 예, 제가 계산한 건 이건 최소한의 수치고 네. 뭐 광고 멘트도 있죠. 뭐 값으로 말할 수 없는 어떤 챔피언스리그의 메리트를 확인을 해보자면 돈은 더 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타 지를 때 사실 말이 많았죠. 비싸다고 이거. 그쵸. 45M 뭐 이렇게 맞아요. 지르니까. 그쵸. 근데 계산해 보면은 사실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오. 쓰고 더 벌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근데 더 벌지는 이제 시즌 결과를 지켜봐야죠. 봐야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마타가 챔피언스리그 갈지 말지가 이제 맨유에게 매우 중요해진 그런 돈 됐습니다. 마타가 돈값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자, 저희가 이제 자료를 읽어드렸는데 이게 음성으로만 읽어드려서 이거 이제 가라 아니냐. 뭐. 가라 아니냐. 방송으로 나오죠. 하기 아니냐. 갑자기 저렴해졌다, 가라. 그렇죠. 제가 이거 아니, 아까 정리하면서 고스톱 나왔을 때 충분히 아, 저렴해졌어요. 그쵸. 그냥 뽀치까지 나왔는데 뭐. 야매 아닌 게 어디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나왔느냐 네.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이 계산 과정과 실제로 제가 사용한 통계 자료 같은 경우를 저희 비주벌 프로젝트 공식 페이스북에 방송 이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와서 확인하시고요. 아 계산을 이렇게 했구나 정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패닉바이의 그런 값비싼 영입 비용이 사실 결코 비싼 게 아니었다. 뭐 이런 네. 쪽으로 결론을 좀 낼 수 네, 있지 그렇게 않나. 말할 수 있죠. 우리는 뭐 가십 혹은 이제 댓글 달 때 네. 어떤 팀을 조롱하기 위해서 씹고 쓰이는데 뜯고 맛보고 그렇죠. 즐기는 네. 네, 우리한테는 이제 씹는 그런 요소지만 팀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한 비즈니스죠. 이거를 패닉바이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거를 못해서 네. 잃는 돈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많이 이득이니까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선수들이 만약 실패하면 또 이적해서 네네. 보충할 결과로? 수 있는 돈이니까 네, 그쵸, 네. 뭐 결과적으로 사용은- 보면 다 공격적인 투자의 일환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영입이 뭐 성공을 하게 되면 결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죠.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좀 요약을 정리를 하자면은 패닉바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 지름신의 강림에 의해서 지르는 대책 없는 지름은 아니다. 네. 나름 이제 다 전문가들이에요. 계산 다 한 거죠. 계산 다 그렇겠죠. 두들겨 놓고 음.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필연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네. 네, 이제 현기 씨가 오늘의 결론을 정말 깔끔하게 맺어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해서 패닉바이 특집의 주요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패널 네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레스 화이팅. 2014년 트루볼쇼 시즌2의 첫 방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패닉바이의 많은 사례들에 대한 축구 스탯을 통한 분석, 그리고 패닉바이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설명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희 트루볼쇼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는 facebook/비주얼프로젝트, facebook/비주얼프로젝트고요.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역시 비주얼 프로젝트로 검색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자료도 찾아보시고 또 팔로잉,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에 대한 많은 의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탑녀 백수정 씨가 내주신 청취자 퀴즈에 대한 정답 잊지 마시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처음 만나는 진짜 스포츠 더 투르볼쇼 시즌2. 오늘 2014년 첫 번째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수고해주신 패널 네 분도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만간 더 노력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분석 방송 더 투르볼쇼.